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도전 권장 캠페인. 실패 박람회가 광화문 앞에 넓은 광장을 메우고 있다. 국민들의 다양한 실패 경험을 나누고 재도전을 권장한다.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 열리는 공공 캠페인. 두 번째로 열리는 다양한 실패를 극복하는 지혜를 만난다. 우리 사회가 가진 패자 부활이라는 사막을 국민과 함께 건널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실패의 경험에서 얻은 단단한 마음이 재도전의 힘이 된다. 실패를 인정하고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계속 커지기를 바라고 있다. 유성구의 대전 컨벤션 센터. 대전은 우리 땅의 중심에 위치하여 사통팔달의 장점이 있다. 춘천, 대전, 전주, 대구 4개의 지역별로 지역 박람회가 먼저 열렸다. 지역의 특성에 맞은 자원을 모아 광화문 광장에서 매듭을 짓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석전시에서 부활된 작가들의 작품으로 시작된 대전 실패 박람회는 어떻게 기획되었을까? 이번 실패 박람회는 이제 실패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으로만 느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인식을 전환하고 내가 실패가 개인적으로 오는 실패 그리고 뭐 사회적인 요인으로 오는 실패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 실패 박람회는 단순한 행사성으로 즐기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같이 조명하고 이 사람들이 이 부스를 만들기 전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번에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부스들이 많은데요. 저희 청소년 부스는 이제 청소년들도 나중에 사회의 미래에 되게 큰 자원이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뭐 대학에 가는 것만이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나 대학에 못 가면 나 실패했어, 나 인생을 루저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좀 고쳐주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좀 이 세상에 너무 다양한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청소년 부스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고등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서일여자고등학교 친구들, 루케테라는 진로 탐색을 하는 동아리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약 18명의 친구들이 한 5번에서 6번 정도를 만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고 그러면 우리가 진로에 뭐 할 수 있을까? 나의 실패의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 그리고 청소년들의 그런 조급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 콩 40초 안에 옮기기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다 친구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이번에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카이스트 디자이너즈라는 연구 거기 그분들도 같이 함께 해서 뭐 실패 쌍안경이나 실패를 바라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등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저희 실패 박람회 되게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실패 사례를 재조명해 해법을 찾아본다. 미디어를 통해 느끼고 경험하며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재도전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박람회. 실패에 대해 단순히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웹툰으로 만들어진 실패 사례를 공감하거나 들어본다. 대전 박람회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여기는 실패 쌍안경 부스인데요. 우선 저희가 실패를 하면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한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 툴을 사용
하면서 먼저 자신의 실패를 마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랑 단절됐다고 생각하신 분인데 이때 그 원인이 나인지 주변인지 세상인지 분석을 하게 되고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실패 각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랑 주변보다는 세상의 그 원인이 컸다고 생각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한 후에는 실패를 재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을과 단절됐다고 생각한 실패를 원인 분석 후에는 내가 여유를 가지는데 실패했다고 재인식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과 나의 의지와 방법에 대해 고찰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안경을 사용하는 방법은 실패를 다각도로 재고찰해보고 이거를 작성하면서 이제 실패를 발판 삼아 재도약의 기회로 모색하는 게 바로 이 쌍안경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 쌍안경으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이렇듯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 대전 박람회는 학생들의 참여가 많은데 참가한 학생은 실패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실패는 되게 절망적인 거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갔다 오고 나서는 좀 되게 성공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실패는 되게 좀 힘들고 좀 힘든 과정일 줄 알았는데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실패도 되게 뜻깊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서울 실패 박람회장.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실패 박람회는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우리는 매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사소한 실패지만 성공하지 못한 결과는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실패를 보완하고 그 실패를 자산화하기 위한 실패 박람회는 이렇게 솔직한 원인을 찾아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제도전의 날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까? 어느 날이 최선일까? 제도전의 날을 공모해 보았다. 다양한 의미를 담아 보았지만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7.8기에 가장 많은 공감을 했다. 일 년의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전환되는 시점 7월. 8번 일어난다는 우리의 실패의 중요한 무기로 가장 많은 마음을 모았다. 셀 수도 없이 꿈을 포기하게 한다. 노력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고 단군 일에 최대의 스펙을 쌓았다는 평가에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은 포기하고 있다. 당신의 눈앞에 실패가 있더라도 지지 않고 나아갈 힘을 가졌으니 주변의 소소한 행복에서 희망을 찾아 극복할 것을 실패 박람회는 말하고 있다. 다양한 나이가 존재하고 다양한 실패를 한다. 나의 실패의 별자리를 찾아가면서 나의 성공과 실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제도전 시책에 정부는 얼마나 관여하고 있을까? 실패를 넘어 다시 도전한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정책이 있다.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국민의 편리를 찾아다닌다.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번의 잘못으로 멍이를 쥐고 있는 사람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그들을 보듬어준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전한 사회 복귀를 우리 모두 응원하는데 법률보호복지공단이 앞장서고 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버팀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다. 연체 대출금과 비업무용 재산 정리를 주 업무로 하였으나 회생기업과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 조정도 하고 있다. 회생법원과 함께 기울어져가는 기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도산 전문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생겼다. 대한민국 애교부 청사, 회생법원의 설립 목적과 유용 방법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생소한 회생법원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순간의 실수로 기울어져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회생할 수 있는 채무를 조정해주는 회생파산 전문법원. 어느 기업도 방심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회생법원의 도움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 청소년들은 실패하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 모실 이분한테는 실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여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네요? 예, 요즘 생기부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생활기록부 간단하게 썼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저기 보면 그 출결사항 뭐 이런 게 굉장히 결석일 수가 많아요. 딱 봐도 한 100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밑에 행동발달 사항을 보니까 네. 순박하고 다정하나 뚜렷한 목표의식이 요구됨. 그다음에 예,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친구 간의 우애가 깊은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으셨나 봐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공부를 같이 했으면 이렇게 써놓진 않으셨겠죠. 그 놀러 다닐 때 같이 다니고 가출할 때 제가 혼자 안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3학년 때는 조금 변호사로 타격이 있으실 만한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근면성실하나 준법성이 요구됨. 그러니까는 뭐 아주 그냥 근면하게 사고 많이 치고 다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무기정학도 받기도 있었습니다.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말을 정말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는 무슨 편지 같은데 이거는 또 뭔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실히만 산다면 주변에서 도와줄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사는 게. 그리고 뭘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는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그때 청소년기에 아까 생활기록부 또 어머님 돌아가신 얘기 이런 거 보면 참 순탄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렇게
가족으로 돌아오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중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섬에 살 때 가출할 때 반드시 배를 타고 육지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검문소를 통과해야지 가출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배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그 배 안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이제 또 맞아 죽겠구나라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뜻밖의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돈 몇만 원을 쥐어주면서 도시 나가서 굶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정말 나를 포기했다라는 생각보다는 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랑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애들 사고 치면은 막 못된 놈, 나쁜 놈 낙인 찍고 그러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바라봐 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어 있는데 누구와의 만남이 그 변호사를 하게끔 만들었냐면은 군대 한 달 고참 배병장이라고요. 그 배병장 고시 공부한다니까 제가 따라갔었거든요. 그 사람도 저를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포기하지 않고 바라봐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도 심각해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이 위기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청소년 범죄도 갈수록 흉포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 댓글은 이런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그 국민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겁니다. 보면은 굉장히 비난도 많이 하시고 힘든 건 또 많으신데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님 이런 청소년들도 다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올 수 있죠.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런 청소년 범죄를 두둔할 생각은 없어요. 호되게 나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다시 제가 청소년기로 돌아갔을 때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다시 방황했을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바뀐다 한들 주변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아이들의 어떤 비행이나 범죄를 갖다가 그 아이들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냐? 그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발생했던 상해치사 사건인데요. 그때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15살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고 그 여자아이를 때려 죽였다는 이유로 당시에 2명의 노숙인과 5명의 가출 청소년이 잡혀서 허위 자백하고 그것 때문에 1년에서 5년까지 옥살이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모두 다 무죄로 풀려난 사건입니다. 예, 지금 그때 당시 피고인이었던 청소년들이 청소년 센터 선생님들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선생님, 선생님한테는 편지를 안 써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따뜻했다가 추워지고 마음에 안 드는 날씨예요.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 조심하세요. 구치소에 온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어제 공소장에 왔어요. 참 암울해요. 선생님은 내가 정말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나랑 친구들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요, 저희가 아무리 가출하고 훔치고 어쩌다 싸우고 양아치처럼 살았지만 저희가 정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선생님은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편지를 피고인들이 상담센터 선생님한테 보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때 억울하게 옥살했던 친구들이 14살에서 17살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정이 해체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다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한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허위 자백을 하고 나서 교도소에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밖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편지를 보낼 곳이 없었는데 자신들을 잠시 돌봐줬던 그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선생님한테 이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변호사님처럼
그 친구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청소년 센터의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줄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거부하진 않을까 이런 편견 속에서 괴로워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어떤 사연 때문에 소년원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방황을 하다가 소년원에서 지원하는 마술 프로그램을 배우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이 친구가 많이 변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그 친구 누군지 아세요? 예, 알고 있죠. 이 친구랑 제가 부천에서 그 소년 희망센터 개소식에서 함께 이제 이 친구 그때 공연 하나 하고 저도 강연했던 그때 만났던 친구. 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운동 그만두면서 학교도 그만뒀다고요. 그래서 이제 딱졸이라고 얘기하죠. 초졸이었어요. 초등학교처럼. 네. 그런데 소년원 안에서 지금 어디고 네. 왼쪽에 있는 약간 좀 뚱뚱하신 선생님이 이게 송경 선생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대학교 팜플렛을 보여줬어요. 근데 대학교가 무슨 과였냐면 마술학과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특히 대학교에서 마술을 배운다는 게 좀 듣도 보지도 못했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쌤 저 그냥 저 대학 여기 갈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좀 멍청했던 게 알고 보니까 중졸 고졸을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한 번에 이렇게 패스하고 이제 19살에 남들보다 좀 1년 일찍 이제 소년원 나오고 바로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대학교 입학했을 때 MT 사진이거든요. 네, 가운데 그 빡빡이가 저기다 그 감자처럼 못생긴 애 있잖아요. 네, 그게 접니다. 네. 제가 소년원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자식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마다 야 친구들이 야 너가 아들 뭐하노 이러면은 그냥 우리 아들 그냥 뭐 어디 뭐 있다 이렇게 둘러대셨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 부모님께서 친구들 만날 때 굳이 먼저 나서가지고 야 너그 네이버에 정정을 써봐라 그게 내 아들이다 약간 이러면서 이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더 이상 내 꿈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꿈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실망을 시킨다면 그게 저한테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정생 선생님의 몽실 언니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몽실 언니를 특별히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몽실 언니라는 책에는 전쟁이 들어있습니다. 가난이 들어있고 죽음이 들어있고 장애가 들어있어요. 슬픈 얘기만 가득하거든요. 몽실이가 다리를 전 언니는 양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서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슬픈 동화가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 그건 우리가 밝고 희망차게 살기 위해서 꼭 밝고 희망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때론 슬프고 아픈 얘기를 통해서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실 언니 책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이제 이 화면은 권정승 선생님이 어떤 강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슬픔을 모르는 아이는 좋은 어른으로 자라기 힘들다.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는 좋은 어른으로 자랄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밝고 환하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어두운 모습을 감추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드러내려 하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교수님,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권정승 선생님께서 생전에 한 강연장에서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해요. 권 선생님 필력이 좋으시는데 글 잘 쓰시는데 이제 슬픈 동화 그만 쓰시고 아이들 밝고 희망차게 자랄 수 있게끔 이제 밝은 동화 좀 써달라고 했더니 권 선생님께서 나 그렇게 못하겠다. 아직 슬픈 아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난 슬픈 얘기를 계속 써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를 통해서 아이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좀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처 속에는 꼭 상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상처를 낫게 하면 상처가 얼마든지 아름다움으로 바뀔 수 있다.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놈이 지금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마음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내 것을 나누는 마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